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오늘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이죠. 예, 제헌절.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원래 공휴일이지 아니죠. 지금 이제 제헌절이 공휴일 안 된 지가 꽤 됐을 거예요. 한 몇 년 됐습니다. 일요일인 게 다행이죠. 뭐 어쨌든 뭐 일요일에만 상관은 없는 거죠. 제헌절. 7월 17일 6월입니다. 6시 12분입니다. 저녁. 오늘 복장이 좀 바뀌었죠. 방송복이. 예. 스페인 국가대표 트레이닝복에서 영국 국가대표 어웨이 저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3사자죠. 3사자. 영국 국가대표 마크죠. 3사자. 잉글랜드. 그리고 이제 움브루노. 지금은 뭐 이게 잘 유명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거예요. 90년대 옛날 역대. 제가 이제 잉글랜드 유니폼을 한 6개 가지고 있어요. 6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80년대 거 몇 개 하고 90년대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2년도 거 하나 있고요. 그렇게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그냥 제 취향이죠. 제가 잉글랜드에 대해서 이제, 그냥 어떤 그냥 취향, 그야말로. 뭐 한 곳을 이렇게 뭔가 관심을 두는 것을 제가 상당히 중요하는데, 그러니까 잉글랜드 축구에 관심이 좀 있죠. 예. 오늘 제헌절인데, 제가 사실 뭐 좀, 무슨 말씀을 드려줘야 될까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뭐 사실은 원래 이 정치학과 출신들이 법대 출신들보다 더 잘하는 법 과목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죠. 왜냐면 이제 법대 출신들은 사법고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중요한 과목도 아니고 사실 헌법이. 그래서 뭐 헌법적 가치가 중요시 여기지만 이제 헌법보다는 이제 민법이라든지 형법,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지. 뭐 헌법은 사실은 정치학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해박하죠. 저도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연대가 이제 그 허영 교수라고 뭐 헌법에서 최고죠. 예, 허영 교수가 이제 경희대학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서 이제 독일 유학을 가장 먼저 갔다 오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그 뭐 선두주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고 뭐 석좌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은퇴했어요. 정식 교수로서는 이미 은퇴하고 연대에서는 은퇴했습니다. 허영 교수한테 제가 이제 1학년 때 수업 받았죠. 제가 이제 근데 그 헌법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도 이제 학교 다니기 전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뭘까? 두루뭉실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성문헌법과 관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사실 뭐 성문헌법을 대륙법과 영미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륙법, 영미법, 그 성문법, 관습법이 이제 하나의 맥락입니다. 그러면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헷갈려요, 이게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 사람들도 이게 뭔 소리지? 저도 솔직히 사회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뭐 사회 과목이라든지 뭐 사탐이라 그러나 요즘엔?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두루뭉실하게 알고 들어왔어요. 대학 와서도. 그리고 대학 다닐 때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미국 정치를 배우면서 성문헌법과 관습법의 차이가 요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를 배우면, 미국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 헌법의 변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 헌법. 그러니까 미국 헌법은 뭐냐면 수정헌법. 미국 수정헌법의 변천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국 정치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의 정치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헌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정치론 하면 한국 헌법이 바뀐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예전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가 5공화국 때 뭐 6월 항쟁 때 뭐 호언철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두환 씨는 이제 헌법 안 바꾸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의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통치권에 대한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누가 통치할 거냐. 헌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고 어떤 형태로 통치를 할 것이냐 나라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헌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통치자를 뽑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치자를 어떻게 뽑고 또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통치할 것이냐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직선제예요. 일단 대통령 직선제. 예. 대통령 직선제가 가장 일반적.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는다라는 것이 개념이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헌법의 기초입니다. 사실 뭐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사실은 뭐 우리가 처음 초대 대통령 때 선출 방식을 임시정부는 사실은 국민 직선제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우리가 사실은 국민 직선제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박정희까지도 계속 직선제를 해오다가 우리가 유신헌법이 되면서 이제 직선제를 안 하게 되고 간접선거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5공화국 때 전두환까지 가면서도 간접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여망과 가장 어떻게 보면 컨플릭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직선제를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겠다. 우리가 대리인에 의해서 뽑지 않겠다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뭐 자유민주주의요 뭐 이런 얘기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허울 좋은 얘기, 뭐 허울 좋다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얘기인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뭐 특히나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는 자유주의, 민주주의하고 양대 산맥이 아니라 실패한 어떤 이데올로기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 개념을 서로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통치자를 어떻게 뽑느냐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헌법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대통령을 선거인단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주에 선거인단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0개 주죠. 미국 50개 주에 선거인단의 주가 정해져 있고 50개 주 안에 뭐 예를 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순위로 선거인단 수가 제일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뉴욕주도 상당히 많고 캘리포니아 뭐 대부분 상당히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그러니까 과반이 넘는 정당이 전체 선거인단을 다 먹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떤 뉴욕주에 예를 들면 30명, 20 몇 명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0명으로 치자면 30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예를 들면 50%를 먹었다 그러면 15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50개 선거인단을 다 확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단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그 선거인단 숫자를 합쳐서 그걸 가지고 숫자를 합을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가장 많이 나온 이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 그러니까 간접 선거예요. 미리 말하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체육관 선거라 해가지고 뭐 국민 주체 우리가 체육관 선거라고 그러죠. 장충공원에서 이제 제4공화국 유신헌법 할 때 뭐 유정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간접 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리인이 아니었잖아요. 국민이 뽑아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선거권을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100% 당선식으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인단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간접 선거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독재 정권인 거죠. 네, 간접 선거라는 것은 그래도 대리인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헌정의 가장 큰 개념은 뭐냐면 연방제입니다.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은 미국 연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미국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시킨다는 것이 바로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예요. 뭐 국민의 어떤 그러니까 미국 연방을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 이 두 가지에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연방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미국 50개 주 연방을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책에 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반대로 한국의 헌법의 가장 큰 목표는 대통령을 직접 뽑을 것인가 간접으로 뽑을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를 할 것인가 대선거구제를 할 것인가. 아마 소선거구제는 뭐죠? 선거구를 줄여가지고 그 선거에서 한 명만 뽑는 겁니다. 대선거구제는 뭐냐면 선거구를 넓혀서 두세 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 2, 3등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선거구제가 되면은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대표가 나올 수 있죠. 2등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타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호남 같은 경우나 영남 이런 데서 대선거구제가 되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안 좋은 건 뭐냐면 이제 거대 정당만 뽑게 되는 거고 정의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되올 수는 있지만 아마 거대 정당은 거의 당선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5대5의 숫자의 비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평하게 유지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막 갑자기 뭐 180대 100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거의 비슷한 변화가 없는 어떤 의석 비율로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예측이 되죠. 아무튼 국회의원을 뽑는 어떤 방식, 이것도 헌법에 상당히 중요한 형태다.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지사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지사가 뽑히면 그 주지사 뽑힌 날이 대통령 뽑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하원이, 그러니까 하원은 이제 상원은 6년이고 하원이 이제 4년이죠. 그래서 이제 임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엇갈려 가면서 이제 가는 형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이니까 그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상원 하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라가 크다는 거예요. 예, 나라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상원 하원을 미국이 상원 하원을 두는 이유는 연방주의, 한마디로 하원은 뭐냐면 개별 법률에 대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는지를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기 위한 목표를 가진 것이 하원. 상원은 뭐냐면 국가의 존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책임져 주는 게 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목적이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원이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윗사람이면서도 국민의 대변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왜 하고 싶어 하냐면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일본만 해도 참의원이 있고 중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참의원, 중의원이 상원, 하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의원, 중의원, 상원, 하원 이런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그 국회의원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원의원이 갖고 있는 기족적인 개념, 국가 통치의 개념과 그리고 하원의원이 갖고 있는 국민 대변자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호민간의 뭐 소위 얘기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원로원이라는 것이 이제 귀족 상원 같은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로마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헌법에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통치권의 행사의 종류와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권력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통치자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를 세세하게 적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어디까지 지켜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문헌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거 빼고 다 돼 이게 아니라 되는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성문헌법은 되는 거를 네거티브가 아니라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유가 우선이기 때문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관습법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대한 자유를 억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두냐면 예외사항으로만 두는 걸로 개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따로 없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의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헌법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헌법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구구절절 만들어 놓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의 알 권리니 뭐니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기본권이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수정헌법이라는 것은 판례에 의해서, 이게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항목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옛날 미란다의 원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정헌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고지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 당신이 변호사한테 변호사를 찾을 권리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냐 안 해주냐까지도 헌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수정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 체제는 되는 걸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적혀있지 않은 것은 안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럼 여기 적혀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가름 해주는 게 헌법재판소예요. 예. 되는 걸 다 적어놓고 적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를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적게 적어놓고 이제 웬만하면 다 되는 건데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적혀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소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것이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하고 영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법률이 가장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관습법의 가장 전형적인 전례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이라든지 뭐 중국, 공산주의 헌법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겠죠. 성문헌법의 그 성격이. 왜냐하면 이제 자유로운 상행이라든지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보장이 되어야 이런저런 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소송할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통치기관이 워낙 강하다 보면은 자유로운 뭔가 상행위도 없고 자유로운 정치 행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송사가 날 일도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딱 나라가 정해져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의 헌법이라든지 또는 독재국가의 헌법 같은 경우는 성문헌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왜? 그럴 만한 일이 안 생기니까. 사적인 어떤 분쟁이 생기질 않으니까. 예. 생길 수가 없으니까. 생기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반대로 민주국가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우리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이 상당히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혀있지 않은 것은 다 된다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소송에 의해서 변호사에 의해서 이걸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많은 겁니다. 왜? 분쟁을 그냥 따져보자. 각자를 다 따져보는 겁니다. 적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애매한 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일본과 한국은 성문헌법인 거예요. 다 적어놓은 겁니다. 독일법을 이제 따라갔다 그러는데, 독일이 이제 그런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마르 헌법을 따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헌법을 상당히 길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헌절을 맞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성문헌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론 이제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경우는 독재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헌법은 그야말로 독재국가 헌법의 전형이에요. 예, 전형입니다. 반면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상당히 민주주의적이면서도 깨알같이 그거를 적어놓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영국은 야, 그거 굳이 안 적어도 당연한 거야. 당연히 그 권리를 향유해야지 뭔 소리야 하는 것까지도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사람이 그 A형 기지의 독일 애들이 그걸 일일이 끝까지 다 적다 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조항들이. 뭐 이만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우리가 토대로 이제 우리가 사실 배워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나쁜 헌법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도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헌법 체계로 되어 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성문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 중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이 최고다. 독일 헌법이 최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 권리를 깨알같이 적어놨다. 이게 이제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국이라든지 미국 헌법은 일일이 적어놓지 않은 겁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걸 다 할 수 있어. 사람은 다 할 수 있어.
남한테 피해만 두지 않으면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거.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해서 관습법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이렇게 미국 헌법과 비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게 딱 여러분들이 뭔 얘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심플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아마 오스카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